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오늘 술 한잔 할까? 한국의 전통술이라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전통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한국의 전통술을 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순 없고,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한국의 술들 여러분께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술을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술 자리를 좋아하는 것보다 술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술 마시는 것도 좋아하지만, 저는 집에서 혼자 술 마시는 것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집에 앉아서 뭐 축구를 보거나 혹은 뭐 일을 하면서 술 한잔 하면 진짜 하루의 스트레스가 다 풀리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이랑 술 먹는 거, 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제 인생에서 술과 음식을 빼두면 정말 뼈만 남을 것 같아요. 특히 저는 한국 전통 술에 관심이 많아요. 뭐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전통 술에 관심이 많은데요. 제가 한국 술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운 점은 한국 전통주가 종류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들의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좀 전통을 유지하는 일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요즘 젊은 이제 세대들이 한국 전통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최근에 그나마 한국 전통술을 다시 부활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작은 술 브랜드들이 한국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한국 술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 뭐 막걸리나 혹은 뭐 재밌는 과일 소주 뭐 이런 것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한국 술에 관심이 많고 한국 전통에 관심이 많다면 한국 여행을 하면서 한국 전통 술을 한번 마셔보는 것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사랑하는 몇 가지 한국 전통 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같이 먹으면 좋은 음식까지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막걸리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면 보통 소주, 맥주, 막걸리 이렇게 제일 많이 먹죠. 그런데 보통 뭐 소맥을 많이 먹거나 이제 한국 맥주는 맛없다 이런 얘기가 유명해서 맥주는 좀 인기가 없는 것 같고, 소주는 뭐 삼겹살이랑 같이 많이 드셔보시는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술, 뭐 소주, 막걸리, 맥주 중에서 저는 그나마 막걸리가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싼 막걸리도 사실 별로 맛이 없어요. 이렇게 싼 술 말고 여러분들이 여행하거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좀 약간 더 비싼 막걸리, 뭐 최소 6,000원에서 비싸면 3만 원 정도 되는 막걸리 사서 마셔보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어쨌든 이 막걸리는 쌀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이고요. 이제 하얀 색깔 그런 모습만큼 이제 맛과 향도 아주 풍부합니다. 뭐 전국적으로 이 막걸리는 정말 유명하고, 지역마다 막걸리 만드는 장인들, 좀 옛날 분들 혹은 젊은 사람 중에서도 기술을 배워서 막걸리 만드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막걸리는 술집에 가면 있는 싼 막걸리 말고 뭐 비싼 막걸리 한번 사서 드셔보시는 거 완전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단 막걸리는 마치 디저트 와인처럼 단 음식들과 같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좀 달지 않은 와인은 뭐 전이나 뭐 어떤 음식이랑 또 잘 어울려서 먹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족발이랑 또 잘 어울리고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막걸리는 정말 전과 함께 먹어야죠. 네, 전과 막걸리, 그리고 고구마 막걸리도 괜찮고요. 또 그냥 막걸리는 김치랑만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막걸리 족발이랑 먹는 거 아주 좋아하는데요. 보통 족발은 소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족발 막걸리가 정말 잘 어울립니다. 물론 뭐 족발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말하다 보니 좀 배고프네요. 네, 이 막걸리,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해드리는 안주는 회무침. 우리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회무침이랑 막걸리를 드셔보시는 것도 아주 추천드립니다. 그 홍어라고
냄새나는 그 생선이 있잖아요. 그 홍어 무침은 냄새나는 생선이 아니라 그냥 냄새 안 나는 회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홍어 무침과 막걸리 저 아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동주입니다. 막걸리랑 비슷한데 좀 이름이 다른 이 동동주. 막걸리보다 조금 더 진하고요. 곡식 향기가 더 많이 나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 동동주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뭐 동동주는 마찬가지로 전, 뭐 족발 다 잘 어울리고요. 막걸리, 동동주 둘 다 또 잘 어울리는 음식이 이제 떡이 있어요. 이 떡 같은 경우에도 그 떡볶이에 쓰는 그 떡 있잖아요. 그 떡이랑 같이 먹으면 쌀 향이 더 두 배로 나서 정말 잘 어울리고, 그리고 이 동동주는 튀김이랑 또 잘 어울려요. 튀김에 기름이 되게 많잖아요. 이 기름들을 막걸리나 동동주의 그 향과 맛이 잡아주면서 정말 잘 어울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막걸리, 동동주 다 잘 어울리는데 튀김은 동동주가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3번은 과일로 만든 술 중에서 복분자주입니다. 복분자라는 이제 딸기는 아니고 산딸기의 한 종류를 발효시켜서 만든 술인데요. 이제 남자한테 좋다고 해서 아저씨들이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뭐 건강과 관계없이 맛이 정말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와인 같은 느낌도 좀 나면서 또 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달콤함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복분자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삼겹살집이나 또 소고기 구워 먹는 그런 집, 소고기집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술이 달다 보니까 그냥 고기를 구운 형태의 음식, 뭐 삼겹살이나 소고기랑 잘 어울리고요. 뭐 저는 당연히 이제 와인, 치즈나 뭐 올리브 이런 거랑 잘 먹잖아요. 복분자주도 좀 비싼 복분자주, 잘 만든 복분자주는 뭐 치즈, 그리고 올리브, 과자 이런 음식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복분자주, 뭐 아저씨들한테 유명한 술이니까 한국에 사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술을 잘 못 먹는 친구들과 함께 먹을 때도 이 복분자주는 완전 추천. 복분자주처럼 과일로 만들 술 중에 매실주라는 술이 있어요. 뭐 매화수라는 그런 브랜드 네임도 있는데, 뭐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매실 향이 아주 강하게 나니까 당연히 달콤하고요. 이 매실주는 보통 고깃집에서 많이 먹긴 하는데 저는 또 육회랑 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육회를 잘 드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특히 광장시장에 육회집에 가시면 뭐 소주랑 같이 먹어도 괜찮지만 이 매실주랑 같이 육회를 시켜서 먹으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매실주 말고도 회랑도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물론 모든 회랑 잘 어울리는 건 아니지만 단술이 잘 어울리는 회랑은 같이 먹으면 아주 좋고요. 그리고 저는 횟집에 가면 이제 야채도 같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야채들, 뭐 샐러드 이런 것과도 매실주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흔히 이제 청주라고 부르는 맑은 술인데요. 이제 맑은 술 중에 청주, 그리고 그 다음에 소개드릴 소주가 있죠. 소주는 유명하지만 이 청주는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저도 사실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완벽하게는 모르거든요. 근데 제 느낌에 청주가 조금 더 곡식 향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 청주는 향이 소주보다 좀 더 고소하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전통 요리 중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전 종류나 아니면 약간 볶음 찌개 약간 이런 거랑 되게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선회 이런 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좀 더 담백한 음식, 탕 중에서 좀 더 담백한 탕과 청주, 정말 잘 어울리죠. 이 청주 좀 비싼 거 사서 이제 좀 고급 한정식이라고 하는데, 전라도 가면은 한정식 집이 많거든요. 전라도 지역의 한정식 집에 가면 요리가 아주 많이 나와요. 정말 뭐 게장부터 시작해서 나물무침, 전, 불고기, 떡갈비 등등 막 20개, 30개 반찬이 나오는 그런 집이 있는데, 그런 집에서 뭐 막걸리도 괜찮지만 저는 여기서 청주, 이제 막걸리는 배가 너무 부르니까 청주를 시켜서 이 여러 가지 한식들과 함께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소주. 소주는 여러분들이 그 초록색 병에 든 그 소주를 제일 많이 아실 텐데, 요즘 한국에 괜찮은 브랜드, 소주 브랜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원소주라든지 토끼소주
이런 소주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브랜드 소주를 사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삼겹살, 고기, 그리고 뭐 빨간 양념 음식 다 괜찮습니다. 소주는 좀 매콤한 음식이랑 또 잘 어울리니까요. 그리고 비싼 소주랑 좀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좀 아까울 수도 있는데, 라면 하나 끓여서 소주랑 같이 먹으면 정말 야식으로 최고죠. 네, 그래서 소주도 여러분들 그냥 초록색 소주 먹고 소주 너무 맛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비싼 소주 사서 돈을 좀 내고, 뭐 비싸지도 않아요. 한 요즘 9,000원에서 만 얼마 정도 내고 한번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뭐 제가 술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배가 고파서 여기서 저희 팟캐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과 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아주 편하게 그냥 맛있는 음식 친구와 얘기하듯이 얘기해 봤는데요. 좀 제 말이 빨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유튜브에 0.8배 속도로 듣는 기능이 있습니다. 너무 빨랐다면 그 기능을 활용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한국 술 중에서 어떤 술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저의 유튜브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제가 나중에 구독자가 많아지면 이 한국 술 추천 조금 더 자세하게 올려보고 여러분과 함께 투표도 진행해 봤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한국의 전통 술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한국인에게 K-팝은? 입니다. 오늘 많은 한국 사람들이 K-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K-팝 말고 한국인들이 어떤 음악을 많이 듣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K-팝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고 또 인기도 꽤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 있는 아이돌 그룹들도 많고요. 또 꼭 팬이 아니더라도 이제 K-팝을 듣는 외국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실제로 한국에서는 K-팝의 인기가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K-팝을 듣고 아이돌의 정말 열렬한 팬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 저를 비롯한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유명한 아이돌 그룹의 이름만 몇 개 알고 그 중에서도 한두 명의 멤버만 이름을 아는 경우가 많아요. 친구들과 이제 술자리에서 얘기해 봤을 때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되면 물론 뭐 뉴진스와 같은 제일 유명한 그룹이나 뭐 아이브의 장원영 씨 같이 방송에 많이 나오고 뭐 쇼츠나 또는 다른 뭐 매체에서 언급이 되는 분들은 뭐 이름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 실제로 뉴진스 노래도 뭐 한두 번 정도 들어보고 나머지는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고요. 뭐 나머지 아이돌들은 이름 정도만 들어봤고 얼굴을 보면 이게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걸그룹들은 좀 대중적으로 그래도 많이 아는 편인데, 보이그룹은 더, 남자 아이돌들은 정말 팬들만 많이 알고 특히 음악이나 이 개개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마 남자라서 주변에 남자인 친구들이 많아서 그런 것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세븐틴이나 뭐 NCT 같은 그런 그룹들의 당연히 멤버 이름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노래도 아는 사람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실제로 K-팝 팬들과 이 K-팝 팬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한국에서 정말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K-팝 팬이 아니라면 이 K-팝 음악, 아이돌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이건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의 변화 때문에 생기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음악을 소비하는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TV를 봤어요. 그래서 TV에서 나오는 음악이면 뭐 내가 그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인기 있는 아이돌들은 인기 있는 예능에 많이 나왔으니까 거기서 또 노래를 부르면 내가 아이돌 노래를 찾아서 듣지 않더라도 요즘 어떤 아이돌이 인기가 많은지, 어떤 노래가
대중들이 좋아하는지 잘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음악도 듣고 내 취향에 맞는 가수들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한 번 좋아한 장르의 음악들만 계속 듣거나, 혹은 신곡이라는 의미가 예전보다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냥 또 신곡을 찾아서 듣기 귀찮은 사람들은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노래만 반복해서 계속 듣는 경우가 많죠. 케이팝은 지금은 좀 짧은 비디오나 쇼츠 형태로 많이 소비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뉴진스 같은 아이돌 그룹도 쇼츠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한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아는 아이돌 가수들은 이제 쇼츠를 통해서 유명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이돌이고 쇼츠에서 뭐 재밌는 영상을 봤지만 그 아이돌의 음악은 모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것은 음악 콘텐츠 소비 변화, 그리고 알고리즘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렇게 변화하는 소비 방식이 음악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꼭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다른 장르들도 이 알고리즘 때문에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국민적으로 인기 있는 트로트나 국민적으로 인기 있는 힙합이 있다면, 예전에 TV를 보던 시대에서는 내가 트로트가 싫더라도, 내가 힙합이 싫더라도 그 음악이 나오는 그런 장면을 예능 프로그램이나 혹은 다른 TV쇼에서 꼭 봐야만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트로트에 관심이 없으면 절대로 제 스마트폰에 트로트 관련된 음악이 혹은 영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트로트를 좋아하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유명한 음악을 제가 지금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장르도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힙합의 경우도 요즘 힙합이 망했다, 한국 힙합 망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힙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알고리즘에는 힙합이 많이 나오지만 정말 힙합 관심 없는 사람들은 요즘 힙합 뭐 누가 유명한지, 어떤 래퍼가 새로 뭐 데뷔를 했는지 전혀 모릅니다. 내가 찾아서 들어가지 않으면 알 수 없고, 심지어 찾아서 들어가는 행동 자체를 안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락도 마찬가지예요. 제 주변에 락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그 친구가 생각에는 요즘 락이 한국에서 인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던데, 그 친구를 제외하고 제 주변에서 한국에서 락이 특별히 더 유행을 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반응한 친구들이 더 많아요. 네, 이런 시대적 영향과, 그리고 원래 뭐 케이팝 아이돌 음악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정말 케이팝을 좋아하시는 우리 한국어를 공부하는 외국인 여러분들이 보기에 한국 사람들은 왠지 케이팝을 많이 들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아이돌 팬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케이팝을 아예 모릅니다. 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아이돌은 정말 유명한데 알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돌도 몰라요. 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이런 알고리즘의 변화 때문에 요즘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아이돌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알고리즘의 세상, 그리고 케이팝의 한국에서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 친구들이 저랑 얘기해보면 저보다 케이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저도 BTS 멤버 이름을 제 외국인 친구한테 배웠어요. 네, 그 친구가 얼굴 보면서, 동영상 보면서 이 사람은 누구다, 진, 뭐 정국, 이런 이름을 알려줘서 그때 외웠어요. 오늘은 한국인에게 케이팝은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케이팝에 대한 대중적인 인식과 실제 한국인들의 음악 취향에 꽤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음악 취향과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영상 좋아요,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언어 학습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여러분도
대부분 한국어를 공부하고 계시죠? 저는 이 크리스 팟캐스트 채널을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저는 어떤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언어들을 배웠는지, 거기서 뭘 느꼈는지 오늘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추억, 기억들과 제 기억 비교해 보면서 여러분이 왜 언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일단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중국어, 일본어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처음으로 이야기할 언어는 영어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까지 계속해서 영어를 배웠어요. 그리고 대학교 와서도 영어 공부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또 알고 있다시피 한국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영어는 대부분 문법 공부가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영어 말하기에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영어 쓰기도 중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서 사실 읽기와 듣기 정도만 실력이 괜찮았고 말하기랑 쓰기는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에서 외국인 유학생들과 교류하는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면서 영어를 많이 사용할 기회가 있었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말하기 실력이 늘기 시작했어요. 기본적으로 언어 지식이 있으니까 영어 말하기와 영어 쓰기가 정말로 빨리 늘더라고요. 그리고 또 1년 동안 배낭여행을 하면서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영어를 말할 수밖에 없었고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 영어가 사실 완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느 자리에 가서 자신 있게 영어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정도 레벨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도 저는 공부를 했어요. 일단 스페인어는 제가 남미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문화에 꽂혀서 배낭여행을 준비했고요. 그 배낭여행을 준비하면서부터 스페인어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여행을 준비하면서 블로그 글도 보고, 그때 당시에는 페이스북을 많이 참고했는데요. 거기에서 많은 여행자분들이 남미에 가면 영어가 별로 통하지 않는다. 스페인어를 해야 더 재밌게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쓴 글을 보고 제가 스페인어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대학교에서, 이제 한국 대학교에서 여행을 떠나기 전에 초급 스페인어라는 과목이 있었고 중급 스페인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여행을 가기 전 학기에 초급 스페인어 듣지 않고 바로 중급 스페인어를 신청했어요. 교수님께 초급 스페인어 듣지 않고 바로 중급 스페인어를 들어도 되냐고 물었더니 교수님께서 그렇게 해도 괜찮다. 열심히만 공부하면 초급 스페인어, 중급 스페인어 한 학기에 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 라고 응원해 주셔서 바로 중급 스페인어 수업을 듣고 스페인어 문법을 다 배우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문법을 배우고 여행에 갔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콜롬비아와 멕시코 그리고 페루에서 스페인어 어학당에 짧게 다니면서 스페인어 공부를 했고요. 여행을 다니면서 스페인어를 사용할 일이 정말 많아서 스페인어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었어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한국에 돌아와서 그 잘하던 스페인어 실력이 거의 0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스페인 사람이나 남미 사람을 만날 수는 있지만 만났을 때 한국어로 대화하거나 아니면 여러 명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영어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스페인어를 사용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스페인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많이 까먹어서 지금 스페인어 실력이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언어는 중국어입니다. 중국어는 제가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리고 제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동기가 부족해서 책을 사두고도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았는데 대학교 때 중국 유학생 친구들을 만나면서 큰 동기가 생겼고 중국어도 어느 정도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중국어를 배우다 보니까
말하기 실력은 처음에 조금 늘었는데 글자나 문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상태로 중국어를 예전에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중국어를 사용하지 않다 보니 중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어요. 확실히 기본적인 문법이나 단어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좀 오랫동안 언어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없이 친구들과 편하게 공부하다 보니까 중국어를 이야기할 기회가 없는 상황이 되면서 실력이 확 줄었어요. 그래도 스페인어는 제가 아직까지 기본적인 회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중국어는 정말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어입니다. 일본어는 정말 초급 단계까지 제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일본 애니메이션과 그리고 영화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일본 여행을 몇 번씩 하면서 기본적인 여행 어휘나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제가 일본어는 아직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일본 여행을 가면 정말 일본어를 해야만 편히 갈 수 있는 식당, 편히 갈 수 있는 장소가 있어서 일본에 자주 여행을 가다 보니 일본어는 꼭 배우고 싶은 언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또 배우고 싶은 언어도 더 많아요. 저는 프랑스어도 배우고 싶고, 아랍어도 배우고 싶고, 그리고 러시아어도 배우고 싶고요. 정말 세계의 많은 언어를 죽기 전까지 조금씩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언어 배우는 것이 즐겁게 되었을까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제 시야가 아주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행을 가서도 현지 사람들과 더 깊게 이야기하면서 여행의 깊이가 정말 깊어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스페인어를 잘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미를 여행했다면 아마 남미 여행이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큼 즐겁지 않았을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것만큼 재미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저는 세계 어느 나라,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언어를 하면서 2년 이상 살아보는 게 제 삶의 목표입니다. 제가 죽기 전에 언젠가 이런 경험을 꼭 가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살고 싶어요. 다음은 제가 왜 언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교사가 되었는지입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 유학생들과 외국인 직장인들, 친구들을 만난 이유였어요. 물론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도 많았지만 한국어를 못해서 한국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살고 있는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한국어 실력을 키워줘서 한국에서 불편하지 않게 그리고 한국을 더 깊게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혹은 한국을 더 깊게 경험하면서 한국에서 살 수 있도록 정말 제가 도와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한국어 커리큘럼을 만들었고 다양한 한국어 강의도 만들면서 지금 다양한 한국어 교육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언어를 배워서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 끝나나요? 언어를 배우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언어를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도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통할 수 있겠지만 언어를 안다면 정말 조금 더 쉽게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언어를 배우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목표하고 그것을 달성하면서 얻는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면서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왜 나는 외국어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어를 배우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또 여러분은 어떤 언어를 공부하고 계신가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언어 공부를 하는 이유 공유해 주세요. 오늘 크리스 팟캐스트 여기까지고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재밌는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제 친구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과연 한국의 결혼 문화는 어떤 모습일까요? 일단 일반적으로 결혼 그리고 결혼 과정, 결혼 생활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당연히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처럼 결혼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하겠지만 좀 다른 이유로 한국에서 결혼 그리고 결혼식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결혼은 꼭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성인이 되면 해야 하는 일종의 의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결혼을 꼭 해야 하는가?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은 하고 싶은데 아기는 가지기 싫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결혼은 하기 싫은데 아기는 가지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나는 평생 혼자 살거나 친구들과 함께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결혼을 하려는 사람 그리고 하지 않는 사람도 이유가 있겠죠.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이 결혼이라는 이슈는 젊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압박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 부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제 맞벌이 부부를 합니다. 맞벌이 부부라는 것은 남자 혹은 여자 혹은 두 파트너가 결혼을 하고 나서 같이 돈을 버는 것을 의미해요. 이제 직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결혼 자금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집 문제고 또한 결혼식 및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돈,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면서 발생하는 양육비와 교육비가 정말 큰 부담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집안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요즘은 물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있지만 대부분 그런 생각이 없어요. 본인이 그런 좀 성평등한 생각이 머릿속에 박혀서 그렇게 된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남자가 집안일을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이 돈 문제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담이 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집 문제 때문에 갈등이 많이 생기는데요. 아직까지도 우리 성평등 사회가 되면서 집안일은 누가 할 수 있는 사람,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다라는 인식이 강해졌지만 이 집은 남자 혹은 남자 측 집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기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 아직 성평등 인식이 없다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집이 너무 비싸서 아무래도 부담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경우로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거 부담을 좀 아무래도 외면하려는 경우가 많죠. 또한 이제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많이 싸우게 됩니다. 예전에는 결혼은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갈등을 겪더라도 결혼을 꼭 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는 내가 좀 참고 지나가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제 결혼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갈등이 있으면 바로 결혼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갈등이 아이랑 관련된 그런 갈등이든 돈과 관련된 갈등이든 직장과 관련된 갈등이든 갈등이 생기면 그냥 결혼하지 말자 이렇게 결정해 버리는 사람도 아주 많다고 합니다.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계산적이라서 이제 싸우는 경우도 있는데요. 제가 들은 어떤 커플은 이
누가 집안일을 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결혼 자금을 얼마 썼는지까지 너무 지나치게 반반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강해서 정말 집안일 그리고 뭐 부모님 방문 순서 그리고 양가 집에서 가져온 돈까지 전부 다 50대 50으로 한다는 그런 계약서를 쓰고 결혼한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 사람들을 저도 뭐 전해 들은 적도 있고 인터넷에서 본 적도 있는데요. 저도 결혼에 대해서 뭐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계약서까지 쓰면서 결혼을 꼭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 결혼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뭐 평생 함께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계약서까지 쓰면서 그런 관계의 두 사람이 꼭 결혼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옛날 사람들과 요즘 사람들 사이에 가치관이 충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요즘 사람들 사이에 가치관 차이도 있잖아요. 제가 소개팅 자리나 혹은 다른 친구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최근에 알게 된 일인데 한국에서 프로포즈를 결혼 날짜를 이미 잡고 나서야 프로포즈라는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프로포즈를 받는 사람이 이 프로포즈 형태에 대해서 다 정해주는 경우도 있대요. 예를 들어서 본인은 샤넬 가방이랑 뭐 어떤 비싼 반지 그리고 고급 호텔에서 이벤트처럼 프로포즈를 해야 만족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뭐 브라이덜 샤워를 꼭 해야 이제 결혼식 전에 해야 그리고 고급 호텔에서 돈을 쓰면서 해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혼이라는 이 행사를 정말 자기 인생의 소중한 행사라고 생각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행사를 SNS에 올려서 뭔가 잘 보여주고 싶고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SNS에 보여주고 싶어서 이런 행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저는 정말 이상한 문화라고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프로포즈라는 건 당연히 결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제 결혼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누군가가 제안하는 게 프로포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프로포즈의 본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어떤 한국 사람들은 프로포즈라는 행사를 위한 잘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생각하고 그 행사를 결혼식 날짜를 다 잡은 후에 SNS에 보여주기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뭐 인식을 가진 사람이 당연히 이제 집이나 어떤 결혼 생활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결혼식에 대해서 다 이렇게 보여주기식 혹은 뭔가 자기가 얼마나 행복한지 보여주려는 욕구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과 뭐 갈등이 일어나거나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국의 결혼식도 특이한 문화가 많아요. 결혼식에 와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의 결혼식은 정말 형식적이고 짧게 진행됩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진행되는 이유는 이제 이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관련이 있는데요. 이렇게 정말 하기 싫은 결혼식이랄까요? 모두가 똑같이 하는 이런 결혼식장에서 모르는 사람까지 불러서 20분 만에 끝내는 이런 결혼식을 하는 이유에는 그런 결혼식은 하기 싫지만 부모의 강요 때문에 결혼식을 하게 된 경우가 많아요. 그건 결혼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거나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 결혼식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서 축의금 때문에 결혼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모님이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다른 친척들 혹은 직장 동료들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을 이미 많이 낸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내가 돈을 꼭 돌려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가 결혼을 할 때 이 결혼식을 자녀의 축하하는 자리로 생각하기보다 뭔가 돈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손님도 정말 신랑 신부가 가장 친하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초대하기보다는 그냥 최대한 많은 사람을 오게 만드는 그런 목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결혼식을 막상 신랑 신부는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입장에서는 그래 돈만 받으면 결혼식은 뭐 자기들은 더 아름답고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이 돈만 받으면 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10분 혹은 20분 최대한 짧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한국의 결혼식은 정말 짧고 형식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그 결혼식 행사에서 그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이 주인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해야만 하는 행사니까 짧게 억지로 형식적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나이가 30대 초반인데 결혼 얘기도 많이 하고 결혼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요. 저는 이런 형식적이고 억지로 해야 되는 뭐 결혼식이라던가 보여주기식 결혼 뭐 프로포즈, 뭐 보여주기식 문화 이런 거 다 정말 정말 싫어하고요. 그리고 저는 뭐 결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사랑하는 사람을 잘 만나서 그 사람과 마음이 맞아서 누군가 오랫동안 함께 산다면 정말 좋겠지만 뭐 결혼을 꼭 해야 돼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한다? 그건 전 절대 제 인생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결혼 문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인 만큼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여러분은 이 한국의 결혼식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건강 관리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해요. 여러분도 당연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몸에 대한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에 대한 건강에도 요즘 사람들은 관심이 많잖아요? 또 건강한 몸과 마음은 행복한 삶을 위한 기본적인 것이니까요. 일단 건강에 대해서 현대인의 관심은 옛날 사람들보다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건강에 관심이 많을까요? 당연히 우리 인생이 좀 더 길어졌으니까, 그리고 의료 과학도 발전됐으니까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 것이겠죠. 또 몸이 건강하더라도 마음에 대한 건강 역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특히 요즘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바쁘게 살면서 이 마음의 병, 우울함과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몸과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오래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걱정이 있으니까 요즘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진 것 같아요. 또 유튜브나 미디어가 발전을 하면서 건강을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잘 알게 되었고, 옛날에는 뭐 건강 관리라는 그런 방법이 잘 알려져 있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몰라서 못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이 건강 관리 방법을 알게 되었고, 방법을 알게 된 이상 사람이라면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제가 제 건강을 챙기는 것은 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제가 뭐 특별한 것은 아니고 30대가 되면서 예전보다 뭔가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은 활동을 했을 때 살도 좀 더 찌고, 그리고 뭔가 병도 요즘 사람들은 짜고 맵게 먹으니까 뭔가 위장병이나 혹은 내장에 있는 뭐 장이나 목 같은 경우에 뭔가 병에 많이 걸리고 있다? 이런 경험을 좀 해서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이 이게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구나 좀 깨달은 점도 있어서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이제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부모님이 지금 이제 60대 되기 직전이신데, 부모님을 보면서 건강을 오래 유지해야 나이가 들어서도 뭔가 더 많은 경험을 하면서 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방법을 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일단 운동을 합니다. 저는 주로 헬스, 스쿼시, 그리고 수영을 하는데요. 또 스트레칭도 많이 해주면서 이제 남자들은 보통 근육은 많긴 한데 유연하지 않아서 다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스트레칭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6번 정도 운동을 하고요. 운동을 하지 않는 하루도 집에서라도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형태로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면 뭔가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고 나의 몸 구석구석까지 좀 어떤 상태로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서 운동은 뭐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상으로 나를 잘 보살피는 활동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이게 재미있는 스포츠를 하면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하고요. 또 영양 보충을 위해서 잘 먹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하루에 2끼에서 3끼는 무조건 먹는데 이때 뭐 라면이나 치킨 이런 음식보다는 집에서 만들었고 또 뭐 야채, 뭐 단백질, 지방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있는 식단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제가 혼자 살다 보니까 모든 영양을 다 잘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영양제를 사서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저는 마지막으로 자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자려면 규칙적인 생활을 해서 최소 6시간, 많게는 7시간, 뭐 7시간 반 정도 수면을 잘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면 일단 기본적으로 건강 유지를 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만 잘 해서는 물론 몸 건강, 마음 건강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뭐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신 건강 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정신 건강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뭐 운동, 잘 먹는 것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하고요. 또한 저는 연애를 꼭 하려고 해요. 이게 친구로 다 채울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연애를 하면서 채울 수 있거든요. 또 정말 매일매일 보는 친구가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런데 연인은 매일 보지 않더라도 뭐 매일 연락을 하거나 혹은 내가 정말 기댈 수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연애를 하는 것, 그리고 연애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 깊이 사랑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 좋은 연애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좋은 연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활동들이 제 몸의 건강과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건강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건강 잘 관리하고 있나요? 잘 관리하고 있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은 서울을 싫어하는 이유 10가지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저는 대구가 고향이지만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 올라와서 13년째 살고 있고요. 서울에 여기저기서 많이 살았는데 처음에는 대학교 근처에 서울의 왕십리라는 곳에서 살다가 그 뒤에 서울의 신당이라는 곳으로 잠깐 이사를 해서 살고 지금은 서울 효창공원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서울에 산지 오래됐는데 서울에서 살면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어려운 점들, 힘든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서울에 살면 뭐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서울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정말 다양한 행사들도 많고 문화유산들도 많고 또한 새로운 브랜드나
뭐 새로운 제품이 출시가 되면 일단 서울에서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죠. 또 세계적인 행사들도 뭐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경우 있지만 서울에서 열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행사들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서울입니다. 확실히 맛있는 식당이나 그리고 요즘 좀 뭔가 트렌디한 그런 식당, 바 이런 것들도 서울에서 만나볼 수 있고 새로운 제품 그리고 기회들도 서울에서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사들도 서울이나 경기도권에 많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 그리고 사업을 할 때도 새로운 기회도 서울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점이 서울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단점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단점 10가지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너무 사람이 많다. 서울은 인구 밀도가 정말 높은 도시입니다. 물론 요즘 경기도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서울의 인구 밀도가 좀 낮아지고 있다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고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에는 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로는 정말 서울에 사람이 많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출근 시간이나 혹은 뭐 주말에 어디 놀러 갈 때 운전을 하면 차 속에 갇혀서 뭐 1시간 이상씩 기다려야 서울을 나갈 수 있는 경우도 아주 많고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 버스 이런 곳에서 숨쉬기도 너무 힘든 그런 경험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뭐 밖에 나가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홍대, 합정, 뭐 성수, 강남 이런 곳 말고도 뭐 용산, 요즘은 을지로 정말 어디를 가나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맛집을 가도 웨이팅도 길고 줄도 오래 기다려야 되고 정말 그것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습니다. 두 번째, 교통 문제. 서울의 교통체중. 정말 유명하죠. 저도 차가 있어서 가끔씩 출퇴근 시간에 차를 타고 또 경기도나 다른 지역으로 놀러 갈 때 차를 타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차 막히기 시작하면 정말 끝도 없습니다. 너무 많이 막혀서 이게 걸어가는 게 더 빠르겠다.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나고요. 뭐 꼭 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버스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는 저기를 본 적이 없어요. 특히 출근 시간에. 정말 정말 출근하면서 현타가 온다라고 하거든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진짜 이사 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세 번째, 높은 생활비. 서울의 물가 그리고 생활비는 한국 내에서도 탑3 안에 듭니다. 일단 집값은 유명하죠. 서울 집값 너무 비싸요. 뭐 월세도 비싸고 그냥 짧게 사는 뭐 고시원 같은 것들도 지방 원룸보다 서울 고시원이 아마 더 비싸다고 들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집을 사고 싶어도 뭐 전세 혹은 집을 사고 싶어도 집값이 너무 비싸서 뭔가 엄두도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가까운 경기도는 싸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거기도 비싸요. 무조건 집값이 일단 1번으로 걱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음식값도 제 고향인 대구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비쌉니다. 적게는 1.2배, 많게는 1.5배까지도 비싼데요. 물론 뭐 차라리 아예 브랜드 음식이나 아니면 디저트 같은 경우에는 대구가 더 비싼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일상 우리 물가, 뭐 야채값, 밥 먹는 비용, 뭐 매일 먹을 수 있는 돈가스, 제육볶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서울이 대구보다 훨씬 비쌉니다. 정말 큰 부담이 되죠. 네 번째, 극단적인 날씨. 대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에 살면서도 대구 진짜 덥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제가 처음에 2011년에 서울에 왔을 때 그때 여름에는 지금만큼 서울이 덥지 않았어요. 대구와 비교할 수 있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서울이 대구보다 더 더운 날도 있어요. 심지어 서울이 대구보다 더 습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이게 도시라서 뭔가 열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더
춥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 인구도 더 많아져서 뭔가 온도는 똑같지만 그냥 더 답답한 느낌이 드나? 약간 이런 기분이 들 때도 있고, 또 비도 옛날보다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서울 여름이 너무 덥고 습해서 별로 여름에 살기 좋지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겨울은 너무 춥습니다. 저는 사실 겨울을 좋아하니 해서 뭐 서울에서 사는 거 크게 불편하진 않은데, 그래도 뭐 눈도 확실히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와서 불편한 경우도 많고, 추운 날은 진짜 너무너무 춥다,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춥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이제 많은 분들은 원룸에서 살잖아요. 또 이 벽도 너무 얇습니다. 집도 많이 지어야 되니까 벽이 얇은 경우가 많아서 더 추워요, 집안이. 그래서 보일러도 많이 틀고, 아까 얘기했던 생활비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 소음 그리고 오염. 서울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집들이 너무 작고 가까이 있으니까 이웃 간의 소음 문제가 유난히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 작은 건물에 몇 가족이나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있으면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창문을 열면 정말 뷰 좋은 한강이나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서울의 웬만한 집은 앞에 바로 집이 있어요. 그래서 옆집에서 뭐 좀 시끄럽게 떠들거나 뭐 노래를 듣거나 하면은 밤에 다 들어옵니다. 더군다나 차도 많으니까 이제 좀 큰 길 옆에 사시는 분들은 차 소리, 오토바이 소리 다 들어야 돼요. 그런 소음 문제가 너무 심하고, 소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서울이 대기 오염도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차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더 대기 오염이 심하겠죠. 봄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이제 창문 좀 열고 살까 하고 느끼는 그 순간에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창문 열면 큰일 납니다. 확실히 대한민국에서도 지방으로 가면 이 대기 오염, 소음 문제가 훨씬 덜한 게 느껴져요. 그런 걸 여행 가서 느낄 때마다 서울 별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경쟁. 사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서울에서 뭐 당연히 사업을 하다 보면 경쟁이 있어야 되니까 특별히 제가 서울에 살아서 더 경쟁이 많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을 보면 확실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경쟁을 많이 느낍니다. 아마 주변에 사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기회도 더 많아서 사람들이 비교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 문화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옆집에 뭐 가족의 누구는 더 좋은 대학교에 갔다, 뭐 이런 거라던가, 누구는 새로 차를 바꿨다, 이런 거를 많이 듣게 되다 보니까 이런 거 한두 개로 경쟁 문화에 더 말려들게 되고, 경쟁 문화를 직접 이제 경험해야 되니까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게 서울에서의 삶인 것 같아요. 물론 이건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서 지방에 있는 제 친구들도 똑같이 느끼긴 하지만, 이 서울이 유난히 그런 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론 그래요. 지방에 가면 조금 더 여유롭게 그냥 우리 가족 잘 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이건 집 문제도 전 있는 것 같아요. 지방에 내려가면 같은 돈으로 더 큰 집에서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도 넓어지는 것 같고, 창문 열어도 옆집도 좀 멀리 있고, 다른 사람과의 거리가 좀 멀다 보니까 경쟁 의식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는가 하면, 이 서울에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이 경쟁 문화 심각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곱 번째, 개인주의. 재밌게도 이렇게 더 사람들이 가까이 살면 서로 더 친하고 서로 더 으쌰으쌰 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거리에 지친 사람들이 또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교류보다는 집 안에서 자기 혼자 생활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여기 한 10집 정도 같이 살고 있는데, 주변 이웃이랑 인사를 하는 경우가 딱 한 집 있어요. 그것도 차 문제 때문에 이제 서로 주차를 양보하다가 인사를 한번 하게 된 건데, 그분이 이사를 가셨으니까 이제 저랑 이 건물에서 인사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
다들 사실 만날 수 있는 거리에 살지만 서로 찾지 않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느끼기로 지방에 사는 제 친구들은 자주 모여서 시간을 갖거든요.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유난히 좀 친구와 함께 어울리거나 이런 활동을 뭐 물론 많이 하지만 좀 주기적으로 같은 사람이랑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무슨 말이냐면 계속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데 지쳐서 몇 사람과 오랫동안 관계를 지속하는 걸 안 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는 혼자다. 나는 혼자 있다. 나를 찾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느끼고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는 걸 보면 확실히 도시에 사는 게 오히려 나는 혼자다라고 더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스트레스도 아무래도 서울에 사는 어려운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빠른 생활 리듬. 서울은 정말 빨리빨리 문화의 끝판왕이에요. 모든 것이 급하게 움직입니다. 아침에 출근길에 지하철 타면 사실 전 안 바쁜데도 다들 땅만 보고 뛰고 있거든요. 아니면 핸드폰 보고 뛰고 있어요. 그럼 뭔가 저도 급해진 마음이 들어요. 그런 걸 볼 때마다 내가 이 정말 급해서 급한 건지 서울에 살아서 급하다고 느끼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도 조금 더 양보하면 되는데 다들 좀 급하게 뭔가 줄도 빨리 서야 된다는 느낌이 들고 뭐 그래서 어쨌든 뭔가를 구입할 때도 별로 안 급해도 될 상황에서 급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이건 정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서로 눈치를 보고 점점 더 급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는 이제 도시의 특성이겠죠? 우리가 살고 있는. 근데 이제 서울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경쟁 문화라던가 혹은 개인주의 이런 것들과 함께 만나서 이 빨리빨리 문화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줍니다. 9번, 부동산. 이건 뭐 앞에 나온 생활 물가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많은 서울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미래를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저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집이 없으면 정말 좀 과하게 심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나이를 들면 들수록. 내가 만약에 이 집이 없어지면 지금 살고 있는 월세 집이나 전세 집이 없어지면 어디로 가서 살 수 있을까? 또 이 짐들을 들고 다 옮겨야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근데 그게 젊을 때는 사실 괜찮은데 나이가 들고 혹은 가족이 생기기라도 하면 좀 불안해집니다. 그런 불안이 생기면 실제로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그게 실제로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현재의 결과로 증명이 되고 있죠.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이 서울은 너무너무너무 비쌉니다. 정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서울의 아파트에 집을 쉽게 살 수 없어요. 네, 그냥 일반 회사에 다녀서는. 정말 뭔가 유튜브 혹은 투자 이런 걸 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지 않은 이상 서울에서 집을 내 돈으로 그냥 사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아직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비싼 부동산 가격이 정말 서울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문화적인 동질성. 동질성이라는 말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건 전 대한민국의 문제인데, 물론 요즘 서울에 외국인도 많이 살고, 다양한 문화도 들어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외국인을 혹은 나와 다른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건 뭔가 한국 사람이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 한국 그리고 뭐 중국, 일본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한 민족이 계속 오랫동안 살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뭐 사실 그게 제가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가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같은 사람들이 오래 모여서
살다 보면 이 고인물이 썩는다라는 한국 속담이 있거든요. 잘못된 시스템이 계속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뭔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세대 교체도 되고 사회가 더 빨리 나아지는 것이 되어야 되지만 한국은 같은 민족이 너무 많고 이 사람들만 계속 한 땅에서 살기 때문에 뭔가 해결되거나 개선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아주 크게 듭니다. 그래서 뭐 밖에 나가도 유행이나 혹은 어떤 사회 문제나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요. 뭔가 새로운 느낌이 없어요. 그게 제가 서울에서 10년 이상 살면서 느끼는 좀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유행이 되면서 뭔가 발전을 하는데 웃긴 게 발전되는 방향도 다 비슷해요. 모두가 같은 것을 좋아하고요. 모두가 같은 유행을 따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루해집니다. 도시라는 것은 안에서 다양한 일이 일어나야 재밌는 공간인데 다양한 것이 일어나는 느낌이 안 들어요. 서울에서만 20년 더 살래? 라고 누가 물어보면 아, 좀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대답할 이유 중에 생각보다 큰 이유입니다. 정말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오늘 제가 서울을 싫어하는 이유 10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이 가진 장점은 사실 정말 많아요. 안전하고 또 제가 앞에 말했듯이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재밌는 일도 많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서울에 10년 넘게 살아보니까 당연히 어디나 그렇겠지만 단점도 많습니다. 여러분도 서울에 저보다 오래 산 분도 있을 것 같고 서울에서 정말 오래 산 분들 그리고 뭐 짧게 살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느끼는 분들도 많았을 텐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의 한국어 팟캐스트.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여러분들에게 일반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면 생기는 어려움, 그리고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몇 가지 팁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한국어 공부하신 여러분은 다 알고 있겠지만 한국어 재밌지만 정말 어려운 점도 많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려운 점 그리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한국어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발음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어 공부를 시작할 때 뭐 지읒이나 치읓 발음 그리고 디귿이나 티읕 발음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 고향이 대구인데 나라 이름 중에 태국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한국 사람이 빨리 말할 때 이제 태국이라고 얘기하는지 대구라고 얘기하는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다음은 문법이 복잡해서 어려워하는 경우입니다. 한국어 문법은 여러 가지 이유로 복잡한 경우가 많아요. 일단 한국어 문법은 말하는 사람의 감정 혹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당연히 존댓말, 반말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때, 뭐 불만이 있을 때 다른 문법 표현을 사용해서 외워야 할 문법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한국어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오신 분들은 문장 순서가 달라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 문장 만들기가 어려워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공부를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문법이 양이 너무 많고 그게 지루해서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다음은 어휘 때문에 어려워요. 어휘의 다른 말은 단어인데요. 물론 모든 나라에 단어 개수는 정말 많지만 한국어가 특히 어려운 점은 한자어와 순수 한국말이 섞여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자어로도 이런 뜻, 한국어로도 이런 뜻, 뭐 같은 뜻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상황에선 이걸 쓰면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는 저 단어를 쓰면 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찾다 그리고 검색하다. 이 두 단어 혹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나요? 사실 거의 의미가 비슷한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쓰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그리고 한자어와 한자어 사이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참가하다, 참석하다.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 의미가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또 한자어 말고도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영어를 아주 많이 사용해요. 뭐 콩글리시라고도 하지만 이 영어 사용이나 외국어 사용이 많아서 그런데 발음은 또 한국 방식으로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입니다. 이제 한국 문화 때문에 한국어가 어렵다는 말은 이제 보통 존댓말과 반말과 연결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눈치 문화가 있어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관계나 분위기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문법이 달라져요. 모든 나라 문법이 이렇겠지만 유난히 한국어가 이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제가 알기론 일본어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한국어 이 두 언어가 말하는 사람 분위기, 그 뉘앙스, 작은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주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어 실력을 키울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들과 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읽기 능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한국어 자료를 읽는 것이 중요해요. 언어는 무조건 많이 하면 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뭐 뉴스 기사나 아니면 웹툰, 만화책, 영화 다 괜찮아요. 우리 영화에도 자막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막이 없으면 더 어려우니까 자막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어 실력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만난 모르는 단어, 한자어 아니면 뭐 영어를 한국어처럼 얘기하는 거, 그런 영어 단어 여러분들이 표로 정리해서 노트에 정리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엔 듣기예요. 듣기와 읽기는 사실 비슷한데 그냥 많이 들으면 돼요. 그래서 뉴스, 팟캐스트, 드라마 어떤 거든 괜찮으니까 관심 있는 내용을 많이 들으세요. 너무 빨라서 어렵다면 요즘 유튜브에는 느리게 만드는 기능이 있으니까 그런 기능을 사용해서라도 많이 들으면 좋습니다. 또 쓰기는 뭐 이것도 많이 연습하면 좋겠죠? 그래서 일기, 에세이, 보고서 이렇게 쓰면 좋겠지만 쓰기와 말하기는 듣기와 읽기처럼 그냥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틀린 부분이 뭔지 피드백이 필요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쓰려고 하는 연습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쓰는 것보다 정확한 문법으로 쓴 글, 특히 내가 오늘 공부하고 싶은 문법이 포함되어 있는 그 문법이 사용되어 있는 문장을 그대로 써보고 그 문장을 바꿔서 써보고 이렇게 해서 연습하는 것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말하기도 쓰기랑 굉장히 비슷해요. 내가 오늘 꼭 이 단어와 이 문법을 써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뭔가 연습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그 표현을 쓰면 좋아요. 뭐 한국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와 얘기해 보면 좋고요. 없다면 하루에 3문장씩 녹음하는 습관을 가져도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한국어가 왜 어려운지와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